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 되는 주부입니다. 작년까지는 일을 했지만 올해는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 중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의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도 제가 결정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고, 잘했다고 응원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휴직 중이기는 하지만 원래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었답니다.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저보다 어린 아이들을 돌볼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기도 했어요. 자연스레 대학도 유아교육과로 진학해 열심히 공부했고 국가 교원 자격증도 취득해서 나름 부자 동네에 있는 유명 사립 유치원에 취업했습니다. 급여도 좋고 대우도 좋았고 무엇보다 유명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한 이력이 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단 하나, 이 유치원에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학부모님들을 상대하는 거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유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겉보기에는 아주 깍듯하고 예의 바른 듯 보여도 너무 까다롭고 또 예민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하는 일이 쉽진 않았어요.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이분들은 자기들이 잘나서인지 자기 자식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특별한 아이들이라서 요구사항도 까다롭고 깐깐했네요. 아주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바로 항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죠. 그래도 아이들은 밝고 귀여웠고 그런 유치원 생활에 익숙해져가는 4년 차에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바로 제가 담임으로 있는 아이의 삼촌이었죠. 제가 근무하던 유치원은 2달에 한 번씩 부모님과의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그달에는 아이의 부모님이 둘 다 바빴는지 삼촌이라는 분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쯤 아이 이야기로 물어볼 것이 있다며 제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저는 개인 번호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행사에도 또 그 다음번 행사에도 이 외삼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제 연락처를 물어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훤칠하고 듬직한 그 사람이 나빠 보이지 않아 못 이기는 척 연락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었죠. 사실 제가 그 사람에게 연락처를 주는 걸 망설였던 이유는 교사 개인 번호를 알리지 않는다는 유치원의 원칙 외에도 그 아이의 부모 때문이기도 했어요. 아이의 부모님은 2분 다 의사셨는데 그중 어머니가 너무나도 까다롭고 극성맞기로 우리 유치원에서 둘째 가면 서러울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높은 연차 선생님들도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아이의 담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당직과 수술이 많은 의사라는 점을 내세워 유치원 담임에게 언제라도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받을 때까지 닥달을 해댔어요. 그렇게 번호를 얻어내면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를 가리지 않고 따져묻고 항의하기를 반복한다고 했네요. 그마저도 바로바로 답이 오지 않으면 그 다음날 유치원 원장 선생님에게 항의와 고성이 오가는 건 기본이었죠. 정말 내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무슨 인턴 학생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밤 11시에 문자 와서는 아이 물통에 왜 물이 많이 남았냐고 막 따져묻더니 아이가 급식실에서 새로 물을 채운 거라고 했더니 왜 바로바로 답을 안 하냐고 화를 내. 네, 참 어이가 없어서.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의 이런 넋두리를 듣고 저는 경악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아이의 담임을 오래 맡게 되면서 저도 그 어머니란 분에게 별별 일을 다 겪었죠. 애 밥은 얼마나 먹였냐. 집에 오자마자 간식을 찾는다고 하더라. 애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애가 오늘 기침을 하던데 유치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아들이 감기에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등등. 정말 이게 정상이 맞나 싶을 정도의 연락을 해왔고 그 어머니는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제 개인 번호는 알리지 않았고 유치원 게시판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그 상황에서 그 아이의 삼촌이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요구가 처음에는 의심스럽고 불편했던 것이죠. 다행히 아이의 삼촌은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의사 형부부와 비교를 당하는 것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경기도 교회에 큰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혼자 커피와 빵 만드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경험을 쌓아서 매장을 열었는데 그게 잘 되어서 분점도 하나 더 열었을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간 지 1년 정도. 남편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고 우리 부모님도 남편의 댐댐이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희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의 반응이었어요. 의사 큰아들과 역시 의사인 큰며느리를 보다가 안 그래도 카페나 하는 작은 아들이 조금 성에 안 찼는데 둘째 며느리감으로 유치원 선생을 데려갔으니 부모님 마음에 들 턱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서러웠던 건 제가 담임으로 있던 아이의 어머님, 즉 제 미래의 손윗동서가 될 형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지. 이봐요, 정말 기가 막혀서 우리 아이 수업 참관하러 간 담당 학생 그 삼촌을 꼬시다니.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유치원은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행실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무리 유치원 교사가 선생도 아니라지만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도 대학은 나왔을 거 아니야. 상식이 없나 상식이? 생각이 너무 음란한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예비 형님이라는 사람에게서 저런 막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아니고 남편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서요. 아무리 조금 탐탁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부모님도 듣는 자리에서 저런 막말을 내뱉는데 저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려주기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더하면 더했지 못한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유치원에 전화해서 자르라고 하던지 해야지. 애들 보면서 누가 잘 사나, 누구 삼촌 하나 꼬실 사람 없나 눈이 벌게 져가지고는. 유치원 선생 그것도 직업이랍시고. 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안 든 거지. 고생하는 동료 선생님들과 유치원까지 싸잡아 욕하는 말을 듣고 나니 그날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결혼을 망설였는지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려 겨우겨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도 당시 남편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의 폐악질을 보면서도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를 키워주셨던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계셨거든요. 꼭 이 결혼해야겠냐고 저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제 결혼식에는 당연하게도 여러 동료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도 참석해 저희의 앞날을 축하해 주셨어요. 물론 기쁘고 좋은 날이었지만 저를 몹시 아껴주시던 원장 선생님은 저를 걱정하시더군요. 내가 이 선생 너무 아끼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줘요. 알았지? 너무 예쁜 모습 보니까 좋으면서도 내가 마음이 슬프기도 하네. 이 선생은 잘 살 테니까 제발 힘든 일은 혼자 담아두지 말고, 응? 옛날처럼 참고 사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알겠지? 원장 선생님은 신부 대기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는 몇 번이나 당부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가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그 형님이 유치원에 전화를 해서 저를 당장 해고하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그런 음탕하고 행실이 나쁜 선생이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냐고 말이죠. 심지어 다른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걸 원장님이 일일이 다 해명을 했다는 말을 나중에 듣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학부모님들은 저를 좋게 봐주시고 있던 터라 형님이 아무리 험담을 해대고 다녀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이 저를 쌓안고 시댁으로부터 보호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신이 같이 갈 수 없으면 시댁에 절대 혼자 가지 못하게 했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도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한 날이면 곧바로 시댁에 가서 작은 아들 없는 셈 칠 테냐, 아들 이혼하는 꼴 보고 싶냐 난리를 쳐댔죠. 아들이 어려웠던지 다행히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간섭과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를 괴롭힌 건 형님이었어요. 제 남편도 형의 아내인 형수는 어려운 존재였죠. 성격도 굉장히 차갑고 도도한 데다 성질도 장난이 아니라서 아주버님조차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전부 형님의 입을 빌려 저에게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다녀온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형님에게 전화가 와서 옷차림이며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지적받고 혼이 나야 했어요. 심지어 그 자리에 형님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동서 어제 집에 다녀갔다며? 근데 옷꼬락서니가 아주 볼품 없었다고 하시더라. 대체 얼마나 거지같이 하고 갔길래 그러셔. 아무리 상류층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품위는 좀 갖춰야지. 어머님 아버님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거지 같다뇨. 어머니가 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뭐 실수했나요? 어른이 이야기하면 얼른 죄송하다고 할 것이지. 하여튼 동서는 보면 품이며 고양이며 하나도 갖춘 게 없어. 뭐긴 뭐야, 엄청 상스러웠겠지.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만 들어도 눈에 훤해. 형님, 상스럽다뇨. 저 어제 어머님 아버님 반찬 만들어서 가지고 간 거예요. 두 분 다 식사도 잘하셨어요. 형님은 오시지도 않았으면서 상스럽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 봐.
됐어. 너랑 이야기하다 보니 나까지 천박해지는 것 같네. 하긴 반찬이나 만들어가고 그런 시중이라도 들어야 동서 수준에 맞긴 하겠다. 암튼 교양 있게 잘 살아. 시부모님이랑 우리 부부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이런 통화를 하고 난 뒤면 저는 힘이 쭉 빠지고 존재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듣고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퍼렇게 날이 선 칼이 되어 제 마음에 하나하나 꽂혔네요. 형님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지만 그 화살은 다시 형님을 통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부잣집 외동딸로 자라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곱게만 자란 형님은 세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의대 시절 만나 결혼한 형님 부부는 형님 친정에서 돈을 대 병원을 열었기 때문에 온 시댁 식구들이 형님의 말이라면 다 설설 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에게도 형님에게도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형님의 전화를 피해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과거 유치원 최고 진상이었던 때처럼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제가 받을 때까지 10통이고 20통이고 전화를 해댔어요. 제가 그 전화를 견디다 못해 받으면 더한 막말과 모욕이 돌아왔습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의 문자에는 10분 이내에 바로 답을 하지 않으면 곧 분노가 폭발하는 막말이 돌아왔죠. 야! 내가 문자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연락해? 정신이 있어 없어? 아, 네가 이제 아예 눈에 보이는 게 없지?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이혼해. 너 이렇게 싸가지 없는 거 도련님 모르지? 내가 너 꼭 이혼시킬 거야. 싸가지 없는 년. 그 당시 저를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제가 뭘 하든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는 시아버지보다도 형님의 존재가 저에게는 훨씬 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싫었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 내 아이를 가르쳤던 선생이 갑자기 동서가 되면 싫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잘해야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니 그럴 거야. 하지만 내가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알아주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말이죠.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던가요? 이런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 깨닫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추석이었어요. 아무리 시댁과의 접촉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명절은 도저히 빠질 수가 없었죠. 요즘은 명절을 나누어서 한 번은 친정을 먼저 가기도 한다지만 저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때였네요.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하는 카페도 힘들어서 시댁의 도움을 한번 받은 터라 우리 부부는 이래저래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늘 시부모님 집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필 시어머니가 추석 3일 전에 코로나 판정을 받고 격리시설로 가시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다행히 낚시를 다녀오셔서 음성을 받았고요. 시어머니는 격리시설로 가시면서 저를 집으로 호출해 놓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살림을 하고 추석 차례도 지내라고 하시면서요. 힘들긴 했지만 저는 말없이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아파서 힘드실 때 저라도 도움이 되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 없이 시댁으로 가 며칠 동안 시아버지 시중을 들면서 혼자 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리거나 청소를 해도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네요. 혼자 눈물을 삼키며 제사 음식 준비를 하는데 격리시설에 들어가 계시던 시어머니는 30분마다 한 번씩 화상전화를 걸어 제가 잘하고 있는지 실수한 것은 없는지 전부 감시하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죠. 게다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막말은 여전했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산적을 그렇게 꽂아? 너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 니네 부모님이 그것도 안 가르쳐 주시디? 저희 집에서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했어요. 죄송해요. 집집마다 다 다를 텐데 미리 여쭤봐야 했는데 얼른 다시 하겠습니다. 원래 배운 집은 다 우리처럼 해. 너네 부모님이 잘못하시는 거겠지. 하긴 뭐 너 같은 입양아에게 제대로 뭘 가르치기나 하셨겠니?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저희 부모님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키워주신 죄로 그런 이야기 들으실 분들 아니세요. 제 잘못이니 제가 얼른 다시 할게요.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는 입양아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입양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고 또 입양아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았어요. 저는 7살 정도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채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내 친부모가 아니라 슬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마음고생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 부모님은 저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제가 연애 시절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저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었으면 해서였고 남편은 당연히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시부모님은 그게 아니었던가 봅니다. 제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입양되었으니 너는 입양아이니 모자란다는 말을 입에 올렸죠. 나 하나 미움받고 욕하는 건 괜찮았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같이 욕되게 할까봐 저는 늘 상처받고 마음을 졸였네요. 아이고, 그래도 너 키워준 사람들이라고 편드니? 그러면 이 시애미 말을 무시해도 되는 거니? 하여튼 이러니 근본 없단 얘기가 나오는 거야. 니네 부모만 부모고 네 남편을 직접 낳아서 키운 나는 부모가 아니더냐? 넌 어떻게 그래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니? 큰애랑 어쩜 이렇게 비교가 돼? 근본 없이 태어나서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컸으면서 끝까지 자존심은. 아우 됐다, 전화 끊자. 제사를 하던 말던 나는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이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뒤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시아버지가 녹이 등등하셔서 부엌으로 와 고함을 지르셨죠. 뭐? 제사를 안 지내? 너 아무리 근본 없는 애라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가 제사 준비도 못해서 이 난리야? 대체 너네 집안은 상놈이냐? 제사 지내는 것도 몰라? 아니에요.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얼른 잘 준비해서 어머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애가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네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다. 응? 이러다 내가 체면에 못 살지. 저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차례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종업원을 줄여 가게를 비울 수 없었던 남편은 시댁에 올 수 없었죠. 그래도 전화가 오면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아무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켜야 했어요. 이 상황에서 더 상황을 악화시켜봤자 그 화살이 제게 돌아올 것이 뻔했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 제가 이틀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준비한 음식으로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일찍 시댁에 왔고 남편 형도 들렀죠. 형님은 일이 있어 점심때나 온다고 했는데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늦게 오는 게 오히려 반가웠네요. 남편이 있어서인지 시어머니도 잔소리를 덜하고 시아버지도 별소리를 하지 않고 무사히 차례를 마치고 상을 차릴 때였어요. 점심때나 온다던 형님이 제사가 끝나고 상을 차리자마자 귀신같이 때를 맞춰서 왔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차린 상 앞에 앉자마자 인상을 썼습니다. 아니, 음식 상꼴이 이게 뭐야? 아우, 볼품없어. 이 모양 음식으로 차례를 지낸 거예요? 세상에. 아니, 차라리 사수하던지 하지. 아우, 이걸 어떻게 먹어? 네? 형님, 저희 차례 잘 지냈어요. 어머니도 아침에 화상 전화로 보시고 괜찮다고 하셨고요. 저번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그러자 형님은 저를 향해 눈을 흘겨 떴습니다. 너무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동서는 눈이 없어? 안목이 없어도 어쩜 그렇게 모자라? 이게 시어머니가 한 거랑 차이가 없어? 웃겨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니. 동서는 제사 음식도 안 먹고 컸어. 하긴 이런 걸 먹어봤어야 알지. 그러자 듣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형수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형수님은 와서 음식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도와주지도 않으셨으면 그냥 식사나 하시고 가세요. 네, 도련님이 편들고 싶은 건 알겠는데요. 제가 그냥 이래요? 어머니도 저에게 전화해서 음식 엉망진창으로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도 동서가 우리 집은 이렇게 한다면서 화만 냈다니까 제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실수를 좀 하긴 했는데 다 배우는 중이라 화를 낸 적은 없어요. 아이고, 이젠 아주 대놓고 거짓말까지? 역시 못 빼어먹은 집안에서 난 근본도 모르는 애라 그런지 깜찍하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가족들 이간질 시키는 건 어디서 배웠어? 너 데려다 키운 부모가 가르쳐주디? 아니면 눈칫밥 먹으면서 저절로 배웠어? 하긴 근본이 그러니 얼굴도 모르는 니네 친부모 피해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네. 그러자 듣고 있던 남편이 고함쳤습니다. 형수님,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지금 저한테 고함 지르신 거예요? 대단하네요, 대단해.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그러지? 참네. 그래요. 시어머니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음식도 이따위로 대충 해놓고 이러고 눈만 내리깔고 있으면 도련님이 나서서 편들어주니 동서가 저러나 보네요. 하, 부럽네 부러워. 형수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면 뭔데요? 도련님도 정신 차려요. 저렇게 막대 먹고 어디서 저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애한테 홀려서 식구들 외면하다가 후회해요. 아시겠어요? 아, 진짜 듣자 하니까. 그때 형수님 옆에 서 있던 아주버님이 나서더니 갑자기 팔을 치켜들어 제 남편의 뺨을 내리치더군요.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놀라 일어서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어디서 형수에게 언성을 높여, 언성을! 왜, 우리가 틀린 말 했어? 근본 없는 것이랑 같이 살더니 왜 너도 똑같이 근본 없는 놈이 됐냐? 이게 위아래도 모르고.
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이 인간들은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었죠. 이 인간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던 내 자신이 초라해지다 못해 바보 X 같았다는 사실을 벼락같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잘 차려진 밥상으로 다가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번쩍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와장창 큰 소리가 나면서 그릇이 깨지고 엎어지고 국이 쏟아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깜짝 놀라 제 쪽을 돌아봤죠. 근본하는데 당신들은 뭐 얼마나 근본이 있으세요? 그렇게 뼈대 깊고 근본이 있어서 며느리 불러다 일 시키면서 온갖 트집 다 잡고 인간적으로 모욕하고 욕하고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근본이야? 진짜 듣다 별 거지 같은 이야기를 다 듣네. 형님도 그렇게 교양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기어들어와 남이 차린 밥상 하나하나 지적하는 게 교양이에요? 우리 유치원 애들도 당신보다 교양 있어. 애보다 못한 게 어디서 나대? 저 교양 없고 근본 없이 천한 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사람들 앞에서 악을 썼습니다. 그래, 좋아. 나는 교양도 없고 근본도 없는 년이니까 그런 게 뭔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니들은 나같이 근본 없는 년이 만든 밥은 먹지 마. 더러워서 어디 먹겠니? 그리고 교양 없으니까 나랑은 연 끊자. 나도 천박한 니들이랑은 인연 끊고 살래. 저는 제가 며칠 동안 밤새워 만들었던 차례 음식을 전부 뒤엎어 쓰레기통에 쳐넣고 시아버지를 위해 만들어두었던 반찬도 전부 꺼내어 싱크대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시아버지는 뭐 하는 짓이냐며 고함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제가 그들을 향해 김치통을 부어버리자 다가오지 못하더군요. 남편은 제 행동에 멈칫하더니 제가 음식을 다 쏟아버리자 알겠다는 듯 저를 도왔어요. 차곡차곡 만든 음식을 전부 쓰레기통에 쳐박고 제가 채워두었던 냉장고도 싹 비워서 전부 버리는데 합세했네요. 우리를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야, 너 이 자식! 너 이제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 아니니까 내가 빌려준 돈이나 당장 내놔. 알았어? 내가 당장 너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돈? 지금 돈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미쳤지. 형은 의대 간다고 과외비부터 등록금까지 다 대주고 아빠 나 대학 갈 때 뭐 해줬어? 첫 학기 등록금 그게 다잖아. 돈? 나 결혼할 때도 한 푼도 안 받았어. 근데 이번에 힘들어서 500 빌린 거 그것 때문에 설설 기었는데 아니 안 갚을 거야. 안 갚을 거니까 2년은 끊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 말만 남기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제 몸은 온통 음식 기름내가 가득하고 김치 국물이 튀어서 엉망이었죠. 저는 남편과도 한마디 하지 않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사실 남편과도 그 길로 이혼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해 저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는 부모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 씻고 나왔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는 마음을 애써 추스르며 나와보니 거실에는 친정 부모님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군요.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 할 말 없으니까 가라고 해요. 당신 집에 가. 나는 당신이고 당신의 식구들이고 다시는 상종도 하기 싫어. 그냥 여기서 정리하자.
제가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당신에게도 진짜 면목이 없어.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안 겪게 할 테니 용서해줘. 다시는 마주치기도 하지 않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쩌겠습니까? 남편은 사실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저를 감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사실을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알고 있었죠. 저희는 대신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시댁 식구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시댁과 가까운 집을 찾느라 위치도 우리들의 직장과 애매했거든요. 우선 집을 처분하고 다시 구할 때까지 친정에서 지내면서 안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저도 찬성했네요. 그리고 부모님도 우리만 서로 의지하고 잘 살면 된다고, 무엇이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라며 저희를 감싸 안고 잘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 고요한 폭풍 전야와도 같다는 것을요.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가 지난 토요일 점심쯤, 남편은 카페로 나가고 저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칠게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사람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일부러 남편이 없을 주말을 골라 들이닥친 것이었네요. 그 두 사람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밖에서 우악스럽게 고함을 질러대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볼일 없으니 가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마치 밀린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와 흡사했네요. 야, 당장 문 안 열어?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시부모가 왔는데 문전박대야? 너 어디서 그렇게 배워쳐 먹었어? 당장 문 열어! 됐으니까 가시라고요. 할 말 없어요. 그러는 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어디서 배운 교양이세요? 그렇게 교양 따지면서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에요? 시애미가 며느리 보러 오는데 미리 연락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 막대 먹은 년아, 빨리 문 안 열어? 나 진짜 죽고 싶어! 이거 협박이에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남편 통해서 하세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어쩌시려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오죽했으면 맞은편 이웃이 나와보고는 기함을 하고 들어갈 정도였어요. 도저히 안 되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려는 찰나 밖에서 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산책을 나가셨던 저희 부모님이 하필 이때 오셔서는 현관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시부모님을 만난 것이었죠. 두 부모님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자 저는 이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리고 뭐고 바로 집으로 달려오라고 말하고 급히 전화를 끊었죠. 현관문 밖은 그야말로 난리통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덤벼들 기세로 악을 쓰고 있었네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곤 쏜살같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나쁜 년, 이 패먹지 못한 년,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랑 내 사이를 갈라놔? 이 거지 같은 년이 당장 패지 못해? 제가 머리채를 잡힌 채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막고 있자니 그
모습을 본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겁을 하시더군요. 엄마,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저에게서 떼어내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어이없게도 주먹을 휘둘러대고 아버지는 그걸 막기 위해 또 나서고 그야말로 개판이 펼쳐졌네요. 그 와중에 제 엄마가 저를 구하기 위해 저와 시어머니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손 좀 놔요. 왜 이래? 놓으라고! 그때였습니다. 악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머리채와 멱살을 잡던 웍스럽던 손길이 갑자기 스르르 풀리더군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저를 구하려다 그 인간들 손에 떠밀린 제 어머니가 현관 앞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피가 스멀스멀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119! 빨리 119 전화해! 빨리! 제가 황급히 뛰어내려가 엄마의 상태를 살피며 울부짖었어요. 다행히 저희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맞은편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마침 도착한 경찰의 응급조치로 엄마는 병원으로 빨리 옮겨질 수 있었네요. 그리고 곧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넘어질 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뇌출혈이 있었고 경과는 수술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최악의 경우는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소리에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너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치가 떨렸던 일은 따로 있었어요. 엄마가 쓰러져 있는 그 순간 경찰이 달려오고 구급차를 부르고 난리가 난 그 와중에 시부모란 인간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슬금슬금 사라졌다는 것이죠. 길 가다가도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사람인데 그들은 정말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달려오고 저는 죄 없는 남편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나 니들 부모 용서 안 해. 용서 안 할 거야. 다 콩밥 먹일 거야. 너랑도 이제 끝이야. 우리 엄마 잘못되면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너도 꺼져. 얼마나 악을 썼는지 나중에는 목이 다 쉴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저의 발악을 다 받아주고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아버지도 말없이 저의 등만 쓸어주셨죠. 그렇게 세 명이 부둥켜 안고 초조하게 수술실 앞에서 발을 구르고 있는데 제가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형님이라는 인간이었죠. 사람이 쓰러지고 구급차가 오자 겁이 났던지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형님을 보낸 것입니다. 그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수술 중인 가족 앞에서 걱정되는 기색은 하나도 없이 몹시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도 빨리 옮겼으니 뭐 죽지는 않겠네. 단순 뇌출혈이라며 그걸로 안 죽어. 높은 데서 떨어진 것도 아니라며.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지금 수술 중인 거 안 보여요? 아, 수술이라고 하면 엄청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나 본데 별거 아니야. 죽을 병도 아닌데. 하긴 니들이 뭘 알겠니. 아무리 심각해봤자 반신불수 되는 게 단데 죽는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여자를 노려보았죠. 이러다 한 대 칠 것 같은 남편을 자리에 앉히고 제가 말을 이었어요.
여긴 왜 왔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담당 의사도 아니잖아. 수술 중인데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할 거면 빨리 꺼져. 아, 이제 아예 막 나가는구나. 별거 아닌 걸로 유난 떨지 말라고 하려고 왔어. 내가 의사인데 너보다는 더 잘 알지 않겠어? 이런 거 가지고 고소를 한다던가 할 생각 하지도 말라고. 그러다가 오히려 니들이 신세 망칠 수 있으니까. 결국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아예 끝장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었어요. 의사라는 인간이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저는 악을 쓰며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신세를 망쳐? 그래요. 우리 오늘 다 같이 신세 한번 망쳐보죠. 의사라는 인간이 말을 그따구로밖에 못해요. 저는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군요. 동시에 제 가슴팍을 움켜쥐고 머리채를 부여잡고 병원 직원들이 달려오고 아버지와 남편이 달려들어 우리를 간신히 떼어냈습니다. 남편은 형님을 거칠게 밀어냈죠. 빨리 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전에요. 둘째 아들은 없는 셈 치라고. 이 일의 대가는 꼭 치르게 될 테니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라는 인간이 이상했어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듯 무언가를 손에 들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어깨를 밀어내도 꿈쩍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유치원 출입증이었어요. 아까 집 정리를 하면서 예전 출입증을 치우려고 들었다가 정신이 없어서 무심결에 바지 주머니에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지 주머니가 뜯어져 바닥에 떨어지고 발로 밟혀 플라스틱 케이스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깨진 플라스틱을 들고 그것을 쳐다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여자의 손에서 제 출입증을 낚아챘어요. 그 출입증은 지금은 쓰지 않는 것인데 제가 첫 입사를 하면서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의 아픔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제가 입양되기 전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 말이에요. 6살 정도 되는 제가 저보다 서너 살 더 먹은 언니와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이죠. 사진 속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앉아 토끼 인형을 안고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 저와 똑같은 토끼 인형을 안고 있는 언니는 조금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저희 친언니라고 했어요. 저는 4살 때, 저희 언니는 8살 때 보육원에 들어와 언니가 저를 너무나도 알뜰살뜰하게 돌봤다고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를 남겨두고 언니만 입양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답니다. 언니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슬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그 사진을 보면 언니는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나중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했어요. 그런 소중한 사진을 그 여자가 만졌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해 저는 그 사진을 바로 빼앗았네요. 이야기 끝났으면 빨리 꺼져요. 여기까지 경찰 부르게 하지 말고. 우리는 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형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진, 너 누구야? 네가 왜 이 사진을... 정원이? 정원아,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미쳤어요? 내 이름은 정원이가 아닌 거 몰라요? 그
그러자 그 형님은 더듬더듬 자신의 가방을 뒤져서 지갑 안에 끼워두었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네, 형님이 지갑에서 꺼낸 제게 보여준 그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6살의 나와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10살의 언니.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저를 끔찍하게 괴롭히던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되는 막말을 퍼붓고 고통을 주던 사람. 제가 그 누구보다 치를 떨며 증오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던 친언니라니. 당신도 입양아였어? 그랬으면서 그동안 나한테... 그러자 언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안 가본 볼건이 없고 연락을 안 해본 곳이 없었어. 언니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저를 끌어안더군요. 방금 전까지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싸우던 사람이 바로 내 친언니라니.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 언니를 밀어내고 말했어요. 일단 돌아가세요. 지금은 정신이 없어요. 엄마 수술 끝나시는 것도 봐야 하고 우리 일은 나중에 이야기하죠. 언니는 가지 않겠다고 울며불며 버텼지만 제 아버지와 남편의 설득으로 펑펑 울며 겨우 돌아갔습니다. 저는 뭐가 뭔지 진정이 되지 않았죠. 다행히 엄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완쾌도 순조로워서 후유증도 남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죠. 그 와중에 언니는 병원에도 종종 오고 아는 의사를 소개시켜주고 병원비도 다 계산하는 등 알뜰하게 신경을 써주더군요. 고맙기도 했지만 또 반갑지만도 않은 어색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폭행으로 시부모님을 고소했지만 부모님의 만류로 취하했습니다. 경찰도 출동했고 현관 앞에 달아둔 CCTV도 있어서 고소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원치 않으시더군요. 대신 다시는 연락을 먼저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네요. 남편은 아예 시댁과 연락을 끊고 저와 제 부모님만 보고 살겠다고 약속을 했죠.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가 퇴원을 하신 뒤 저희가 살던 집과 부모님이 살던 집을 정리해 아예 살림을 합쳤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남편에게도 또 일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저에게도 좋은 선택이었고 부모님도 좋아하셨네요. 무엇보다 엄마의 수술과 입원으로 부모님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부모님과 함께 살도록 한 것도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언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언니는 갑자기 죽은 딸을 대신해 입양이 된 집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늘 죽은 딸과 비교를 당하고 조금이라도 양부모의 기준에 차지 않으면 가혹한 말과 비난을 들으며 컸다고 하더군요. 그 양부모가 너무나 잔인했던 것이 저를 빌미로 협박을 했답니다. 언니에게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면 네 동생을 데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데려오지 않을 것이라 했다고 하더군요. 언니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어쩌면 그랬던 것이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같은 입양아인데도 너무나 사랑받고 자라 행복한 제 모습을 보니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미웠다고. 그래서 더 심술을 부리고 괴롭힌 것 같다고 말이죠.
언니는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해서 화해를 청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이 약한 제 엄마는 사람이란 실수를 하기도 하는 거라며 그래도 혈육인데 품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옆에서 항상 덧붙여주세요.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이 열리지는 않고 있네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려고 해도 저에게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화가 나고 도저히 정을 붙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혈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저를 혈육이 아니었어도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시부모님은 제 남편을 친자식임에도 냉정하게 키웠죠. 가족에 있어서 과연 혈육만이 중요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뱃속에는 아이가 크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더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언니를 언젠가 가족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왠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